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여야의 대진표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권의 대권 유력 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간의 정책적인 선명성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 전 원내대표가 10년 만에 서울시장 다시 도전하겠다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 슬로건이 독하게, 섬세하게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나경원 전 의원 10년 만에 서울시장 출마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함으로 해서 국민의힘 대진표랄까 기본 구도는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하게, 섬세하게라는 말에 압축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용어는 뭐냐면 패스트트랙 전국의 투쟁을 이끌었던 원내대표로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의 기수가 되겠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섬세하게는 여성 후보의 강점으로서 서울시정을 보듬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묵묵하게 끝까지 가겠다, 이런 의지도 가진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안철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하고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이태원 먹자 골목에서 하신 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 예, 그런 걸로 밝힌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럼 네.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후보가 나왔습니다. 네. 여권에 비해서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경선에서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 상대 후보가 될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당내 경선이니까 독하게, 섬세하게 이런 표현 쓸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 시절에 빠루 들고 이 동물국회 만들었던 걸 서울시를 동물서 시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본선에 가서는 좀 더 부드럽게 바뀌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당내 경선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이제 경선에 후보가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해야 된다. 그것은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적인 사람이,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적인 사람이 유리하다. 예. 이런 측면에서 아마 독하게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언론의 기대 게임, 익스펙테이션 게임에 호응을 해줘야 된다. 때때로 강할 건 강하게, 약할 건 약하게 이런 걸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굉장히 저는 앞서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도 저는 따라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만은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쟁의 시대는 좀 접어두시고 좀 부드러운 시정으로 돌아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네. 네, 이렇게 나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권의 주요 인사들의 출마 선언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단일화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조금 이제 시간이 가면서 바뀌는 걸 느끼시잖아요. 예. 처음에는 단일화 문제에 약간 흔들리다가 지금은 자강론 쪽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 기반이 좋은 정당, 조직력이 있는 정당 후보가 유리하게 돼 있다는 점이고요. 예. 제가 뒤져보니까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세 후보가 경쟁을 했는데 그 선거 3, 40일 전에 여론조사를 뒤져보니까 그 여론조사 때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섰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23.3%를 얻었고 제가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19.5%를 얻어서 김문수 후보가 실제로는 앞섰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당 기반과 핵심 지지층이 분명한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경선을 성공적으로 흥행을 하면 제가 볼 때 단일화 협상에 가서도 유리한 고지를 유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예. 이런 입장이 지금 국민의힘이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야권 단일화는 승리의 중요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1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예. 만에 하나 단일화 실패할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네.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의 입당이나 당대당 통합은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볼 때 경선 룰 싸움을 당 밖에서 하는 것이 합당을 안 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당의 지금 경선
공천관리위원회 보면 예비 경선에서 여성 후보가 20%의 가점이 있고 예. 본 경선에도 10%의 가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득표 프로테이지의 10%지만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내로 들어오면 국민의힘 내 경선 룰에 해서 가야 되니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약간 거센 소리도 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인데요. 그 네네. 삼자 구도로 가도 되겠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 저희 전략적으로 하는 약간의 좀 어떻게 안 평가하세요? 맞는 말씀이죠. 네, 안 맞는 평가해 말씀이죠. 사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가 가지는 생각 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같이 해보니까 이 사람이 참 정치 같이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더라라는 개인적 취향이 예. 저는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안철수 대표 지지도가 현재 1위가 나오지만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에 정당 지지도를 통해서 바로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있는 단일화 과정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결코 야권 연대를 안 한다. 안철수를 완전히 내치겠다. 뭐 이런 취지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박영선 장관은 계속 인터뷰를 보니까요. 1월 안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출마를 얘기를 하던데 언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첫 예. 번째는 이 중기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이 코로나 경제 위기에 이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주무하는 부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낸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일찍 나와봐야 흔히 하는 말로 여러 군데서 이제 공격만 받을 뿐이지 조금 시간을 벌면서 그다음에 당의 지지도가 지금 낮아졌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이 불러서 나온다라는 그런 본인이 희생하는 측면의 이미지도 만들어가면서 네. 조금 시간을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도 또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민주당에서 영입하려 한다. 그리고 전원에 따르면 보도에 나오니까 김 전 경제부총리가 대안이 없다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죠. 그 대안이 무엇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영선 장관의 지지도가 뭐 상당히 나오는 편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들어와서 경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독으로 전략공천이나 추대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선 장관의 지지도가 저만큼 나오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당에서 김동연 장관을 지난해 연말이라든가 조금 일찍 영입을 해서 좀 프로모션을 좀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현실적으로 선거에 도움은 되시겠지만 예. 이분이 후보로 뛰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후보에 대해서 하나만 더요. 박주민 의원은 나옵니까? 여론조사를 아마 내부적으로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거기에 의해서 저는 판단한 거로 보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제가 들은 분위기로는 출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각 당의 주요 후보들 이야기를 좀 해봤으니까요. 공약을 살펴보면요. 부동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임기가 1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좀 실효성 있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좀 잘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1년이니까 짧죠. 그러나 이제 부동산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핵심 이해고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고 박원순 시장이 해놨던 사실상 망가뜨려 놓은 정책을 바로 잡는 시기로는 1년 정도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리 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10년간에 서울시 정비구역 한 400곳, 정확하게 말하면 한 350곳을 다 그거 했잖아요.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새로운 주택 25만 호가 공급이 안 돼서 서울 시민들이 고통의 정점에 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을 정책을 전환하는 게 우선 지금 차기 시장이 해야 될 일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민간 분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되니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가 초과이익 환수제 손보는 거,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하는 거, 그다음에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는 문제, 그다음에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 등을 지금 해야 되고요. 예. 정책을 보완하고 회복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22년 지방선거 때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1년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일이니까 1년 남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장 3선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긴 플랜을 보는 후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 예. 예,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니까 즉각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뭐 제가 미는 요즘 유행어가 있는데요. 네. 서울시장감은 서울시장이 되면 안 된다. 대통령감이 될 만한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예. 제가 미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게 뭐냐면요. 지금 서울에 주택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해서 막무가내로 서울에다가 주택을 계속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로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럼 일자리가 또 생깁니다. 예. 서울은 계속해서 커집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도 이 지방 출신이고 저도 지방 출신인데요. 사실은 서울이 과밀화된 이 밀집화된 압력을 빼낸다는 근본적인 생각도 하면서 주택에 대한 공급책을 가져야 됩니다. 예. 서울의 일자리, 교육 이런 것들이 지방이 분산되고 서울로 꼭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라는 국가의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서울을 바라봐야 되지 예. 서울만 바라고 계속 일자리를 만들고 하면 전 국민이 다 서울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된다면 아무리 지어도 이거는 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 문제를 단기 처방식으로 내놓는 것 외에 예. 전 국가적인 과제로서 서울시를 저는 바라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권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선 차기 유력 대선 주자 딱 일단은 두 분입니다. 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지금 이낙연 대표는 사면론을 먼저 꺼내 들으셨고 그다음에 이익공유제를 지금 화두로 던졌습니다. 근데 사면론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처음에는 언급을 안 하다가 반대다라는 말을 확실히 했어요. 이게 그리고 그 선별 지원이냐 뭐 전체 지원이냐 이런 네네. 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대선에 그런 걸 의식한 행보라고 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아까 당내 경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라고 네. 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진보 개혁적인 정당입니다. 보다 개혁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당내 지지도가 유리해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면을 꺼낸 게 당내 지지층이 좀 이탈하는데 좀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꺼냈는데요. 예. 뭐 저도 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꺼내면은 좀 더 과감하게 꺼내시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꺼내서 이 상대 진영에서 이런 무슨 사회주의 정책을 제안해 이런 비판을 들어야지만 이 이슈가 예. 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이익공유제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먼저 꺼냈던 네네. 이렇게 화두를 알고 있고요. 이 사실은 이 기부와 비슷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적 온정주의에 이 기반하는 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꺼냈기 때문에 좀 더 실행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이 합리성보다는 좀 더 급진성이 있도록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십니까? 뭐에 대해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요? 이 공유제 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 그런가요? 사실은 그 민주당 내의 반발 때문에 이낙연 대표께서 한 발 물러서셨잖아요. 예. 자발적 이익 공유제 뭐 이게 모양을 망가뜨려 가면서 물러서신 건데 제가 예. 볼 때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관된 행보를 하고 있고 자신의 정치적 칼날을 계속 지켜가고 있어요. 네. 아까 긴급 재난 지원금도 보편복지 형태로 가고 예. 자기 지지층을 똑바로 보고 가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취임 이후에 보면은 성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급한 초조한 마음을 갖는 것인지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사면론을 말씀하시고서 한 발 물러섰잖아요. 핵심 친문 지지층이 반대를 하니까 네. 물러섰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코로나 이익 공유제도 당내 반발이 있고 하니까 물러서셨는데 각 이슈에 대한 대응도 문제지만 그 두 가지 이슈가 전혀 상반된 이슈예요. 대통령 사면론은 국민 통합을 내걸었고요. 예. 그다음 이익 공유제는 사실 2018년도 민주당이 입법하려다가 실패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100대 과제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문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이낙연 대표가 내세웠는데 그것도 또 뒤로 물러섰거든요. 이슈를 던진 것도 문제고 그걸 갈무리하는 것도 문제고 각 이슈 간에 충돌하는 것도 문제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선고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네. 당연히 나올 얘기 중에 하나가 이낙연 대표가 화두를 던졌던 사면론에 대한 네.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면에 반대합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께서 사면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러서지 않고 저는 이제 사면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전망을 위해서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그 신년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한다면 아니, 거기서 저는 뭐 여권 전체라든가 대통령이 그 말씀을 아직 할 시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낙연 대표께서는 먼저 말씀을 던지신 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계속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만 제가 조건을 걸자면은 첫 번째는 이낙연 대표는 이 사면의 내용을 야당에게 제대로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당사자입니다. 야당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야당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야당이 국민의 여론을 뒤집어 가지고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을 야당에게 줘야 됩니다. 원래 보통 이 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야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야당 대표가 대통령께 건의하는 형태로 되고 대통령이 보통 수용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그 홍문종 대표인가요? 그분이 대통령 상가까지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야당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은 충분히 국민 여론이 숙성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최종 결정권자이지 바로 대통령 보고 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이상의 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는 사면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야당에게 시간을 주는 야당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사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이 이슈를 던졌는데 정치권에서 흔히들 볼 때 우리가 좋은 이슈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슈의 첫 번째 조건은 찬반이 명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온 국민의 관심사여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이슈를 던지는 리더의 결단력 등 리더십이 부각되는 이슈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던지기는 제대로 던지셨습니다. 그거를 힘있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물러서니까 이게 모양새가 이상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낙연 대표께서 이 이슈를 던질 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여론 띄우기 형식으로 던지신 거고 거기다가 국민통합이라는 전제를 붙이셨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가 여론 관리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시점이 되면 이 문제를 의견 표명을 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 요구는 압박은 점정할 거다. 계속 높아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야당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요.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사과할 수도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흔히 하는 확신범이기 때문에 사과를 저는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하느냐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찾아가서 두 분을 설득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사과가 아니더라도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이라든가 최소한의 그런 뉘앙스의 말이라도 만들어 와야지만이 국민들의 정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야당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좀 사면 대통령의 계속, 결단에 의해서 가는 사면을 조건을 자꾸 붙이시면 안 돼요. 그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래야 되면 그게 무슨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사면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통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지도자답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사면 이후에 국민들한테 뭐 성찰과 반성의 행보를 하시는 거는 그때 가서 문제지. 지금 감옥 안에 계신 분들이 그걸 어떻게 반성을 아니, 표명을 예를 합니까? 들면 이겁니다. 사면할 준비는 돼 있는데 사면될 준비가 안 되신 겁니다. 현재 상황이. 사면될 준비가 안 되신 분을 어떻게 사면해 줍니까? 사면론은 이제 점점 불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 선고 이후에요. 알겠습니다. 선고 결과가 곧 나올 테니까요. 그 이후에 또 파급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또 최근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라는 주장도 있고 또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증권 당국에 맡겨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증권 당국에 맡길 것 같으면 시장에 맡길 것 같으면 뭐하러 증권거래사하고 그런 거 만들어 놓겠습니까? 기재부가 왜 존재합니까? 금융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공매도 금지를 지금 연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뭐 과열됐다 이런 논리로 이제 공매도 금지를 이제 다시 풀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 대했을 때 이 시장을 끌고 온 이 개미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관은 국민이라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지 전체 수치 관리만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기관이 아닙니다. 공매도가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지금 다 허용되고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지에 대해서. 너무
확고하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네. 너무 단호하시네요. 저는 좀 반대입니다. 네. 원래 이제 금융당국이 3월 16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앞두고 수백만 명의 동학개미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거슬러서 가기 힘드니까 최근에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민주당에 예. 그다음 양향자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매도 재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작년 8월에 이미 한번 논란이 크게 됐던 문제고요. 그때 6개월 연장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유동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이 과열돼 있거든요. 공매도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과열된 증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예, 예. 그다음에 버블이 그러니까 거품이 키워져서 터지는 그런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시장은 시장의 논리대로 또 시장은 금융당국의 전문가들의 논리를 존중해서 가야지 예. 4월 7일 보궐선거가 있다고 해서 선거에 앞두서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3월 15일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연장이냐 아니냐를 빨리 결정해 줘야지 또 투자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그렇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연장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 버블을 만든 게 실제로 경제 당국 아닙니까, 그죠? 그래놓고는 또 이게 또 피해는 개미들 보고 지라고 하면 이게 국가가 할 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시장 맞는 국가라는 존재 이유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금융당국의 결정, 정책권의 결정력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